높은 하늘 위에서부터 깊은 바닷속까지 우리의 지구는 생명으로 넘쳐납니다. 누군가에겐 기적과도 같은 이 모든 생명의 탄생 과정을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비판론자들은 150여 년 동안 진화론을 공격해왔습니다. 이들은 진화론이 허점투성이며 이것이 오히려 창조론을 반증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이제 과학계 최대의 논쟁거리를 파헤쳐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지금껏 이렇게 격렬한 논쟁은 없었습니다. I think it's a war. It's a real battle between worldviews. We believe that the theory of evolution should be taught alongside the alternative theory of special creation. On this foundation here of creation, God's word is truth. Creation and, any supreme being can't be addressed in a science classroom.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생명체가 너무나 복잡해서 생명 탄생의 배후에 조물주가 없다면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에 반해 또 다른 사람들은 외부의 도움이 없어도 자연 스스로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이론의 명칭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단어가 됐습니다. 바로 진화론이죠. 단 하나의 단어, 단 하나의 놀라운 이론, 이 모든 것이 한 남자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찰스 다윈이죠. 진화론은 대장정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1831년 박물학자이자 탐험가였던 찰스 다윈은 5년 동안의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행길에 화석과 동식물을 채집했습니다. 런던 인근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양한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밝히는 이론을 22년에 걸쳐 정립했습니다. 다윈 시대의 과학자들도 먼 과거엔 멸종 생명체들이 지구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동물은 기이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겼으며 지금의 동물과는 전혀 달랐죠. 또 어떤 동물은 지금의 동물과 친척으로 분류해야 할 정도로 매우 흡사했습니다. 오늘날의 동식물이 이들의 후손일 수도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할 수도 있을까요? 다윈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1859년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종의 기원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죠. 이 책 속에서 다윈은 세 가지 놀라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생명체들이 아주 오래전인 수억 년 전부터 존재했었다. 둘째, 생명체들이 하나 혹은 몇 개의 단순 유기체에서 시작해 수만 종에 달하는 오늘날의 생명체로 진화했다. 셋째,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이 모든 과정이 자연 선택이라고 불리우는 자연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 신을 경배한 사람들에게 이 피할 수 없는 결론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생명의 탄생엔 조물주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윈의 생각은 옳았을까요? 이제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해 다윈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 하나라도 진실이 아닐 경우 그의 이론은 송두리째 무너질 것입니다. 먼저 생명체가 최초로 출현한 시점부터 살펴보죠. 다윈은 생명의 탄생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래전인 수억 년 전부터 존재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반대론자들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만여 년 전 조물주가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고 언제부터 생명체가 나타났을까요? 호주 서부의 오지에서는 지질학자 마틴 반 크라넨동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을 찾고 있습니다. 화석은 오래전에 살았던 생명체의 유골이 퇴적물 속에 보존된 것을 말합니다. 호주의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생명이 시작됐던 놀라운 순간과 가장 근접해 있죠. What's remarkable about this outcrop is that it contains the oldest evidence for life on Earth. These wrinkly forms are very different from what we'd normally see in a geological environment. They can only be formed by living organisms.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불리는 이것은 바다에 살았던 박테리아 군집이 만들어낸 화석 구조물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이런 유기체에서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We're looking at here in front of me our great-great-great-great-great-great-great-grandfathers and grandmothers. 과학자들은 이 구조물이 살아있는 유기체의 화석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들의 직계 후손이 지금까지 존재하기 때문이죠. 약 960km 떨어진 호주 서해안의 샤크베이에선 살아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화석의 연대는 다윈의 말처럼 아주 오래됐을까요? 아니면 반대론자들의 말처럼 비교적 짧을까요? 이를 밝히기 위해 암석의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사능 연대 측정법을 활용합니다. 암석의 특성 원소가 얼마나 붕괴됐는지 조사하면 오차범위 0.1%로 연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호주에서 가져온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측정기에 넣었고 화석의 연대는 35억 6천만 년 전으로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이 10억 년도 훨씬 더 된 화석 수십 개를 발견한 것입니다. 생명체의 탄생 시기에 관한 첫 번째 실험에선 다윈의 말이 더 옳았고 생명체는 수억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윈의 두 번째 주장은 어떨까요? 다윈의 주장에 따르면 생명체는 하나 혹은 몇 개의 단순 유기체에서 시작했고 이 단순 유기체가 수백만 년에 걸쳐 새로운 종으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이 진화 과정은 수백만 종에 달하는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종을 탄생시켰죠. 특수 창조론자들은 생명체가 변하지 않으며 조물주가 현재 볼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한 번에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이를 판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화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박물관에 있는 화석 수백만 개는 지구의 생명체들이 시대별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각각의 화석 역시 방사능 연대 측정이 가능해서 서식 연대별로 나열할 수가 있죠. 다윈의 말이 옳다면 연대가 가장 빠른 화석이 가장 단순한 생명체고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를 시대별로 시각화하기 위해 지구 생명체의 역사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의 고층 건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1층은 지구가 탄생했던 순간인 약 45억 년 전을 의미하고 91층 높이의 옥상은 현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한 층씩 내려갈 때마다 5천만 년씩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역사 시대는 약 6천여 년에 불과하고 높이로 따지면 0.5mm에 해당합니다. 옥상에 칠한 페인트 두께밖에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오래된 생명체 화석의 연대는 약 35억 년 전이며 20층에 해당합니다. 이 높이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와 처음 마주쳤고 다른 화석은 전무하죠.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가장 단순한 생명체인 박테리아가 만들어냅니다. 다윈의 말처럼 단순한 형태에서 생명체가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질까요? 이로부터 1억 4천만 년이 지난 건물 28층에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한 형태의 단세포 생물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21억만 년 전인 50층에서 핵을 지닌 최초의 세포를 발견합니다. 오늘날의 생명체 99%에서 볼 수 있는 세포의 종류죠. 이제 최초의 동물을 만나려면 80층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억 년 전으로 말이죠. 과학자들은 지름 2cm 정도의 이 원판이 해저 지늘게 살았던 원통형의 생명체 화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말미잘에 해당하는 셈이죠. 그리고 2층을 더 올라오면 생명체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체들은 약 5억 년 전인 캄브리아기의 동물들이고 이전에 존재했던 단순한 생명체들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새롭게 생겨난 머리와 다리, 기이하고 정교한 몸통은 이 생명체들이 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화석들의 연대는 생명이 단순한 형태로 시작해 훨씬 복잡한 형태로 진화했다는 다윈의 예측을 뒷받침해주죠. 생명체는 한순간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수억 년에 걸쳐 탄생한 것입니다. 이로써 진화론의 두 가지 주장은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다윈에게 모든 명성을 안겨준 최고의 가설은 어떻게 생명체가 복잡하게 진화했는지를 설명한 그의 세 번째 주장입니다. 다윈은 자연의 힘이 새로운 종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했고 이것을 자연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몇 안 되는 단순한 박테리아가 자연 선택에 의해 지금의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했을까요? 이곳은 중앙아메리카의 파나마입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숲도 활기를 되찾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곳보다 풍요로운 환경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우린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생명의 다양성이죠. 스미소니언 열대연구소의 생물학자 데이빗 루빅은 이곳의 야생 생물을 연구하며 30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이 작은 밀림 지역이 보여주는 생명의 다양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Look at all the action here. If we looked around here, we would find almost 500 different kinds of butterflies that live just in this 1 acre of tropical forest. 과학자들은 기중기의 작업 반경 안에 있는 이 좁은 지역에서만 식물 240종과 4,000종이 넘는 곤충, 50종에 가까운 포유류를 발견했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놀라운 다양성을 만들어냈고 지구의 수많은 생물 종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전지전능한 조물주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윈은 자신이 이름 붙인 자연 선택이란 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로선 상상을 초월한 주장이었죠. 그렇다면 자연 선택의 의미와 원리는 무엇일까요? 의식도 명령체계도 없는 자연의 힘이 어떻게 새로운 종을 탄생시킬 수 있을까요? 다윈은 뜻밖의 장소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무자비한 사육이 난무하는 야생에서 말이죠. 자연은 잔혹한 세계입니다. 생명체 대부분이 번식을 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습니다. 동물뿐 아니라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다윈에 의하면 이 잔인함 속에서 아름다움이 탄생합니다. 어떤 생물들은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감한 눈이나 빠른 다리는 포식자를 피할 때 이점으로 작용하죠. 또한 새끼를 낳을 때까지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적자 생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적자만이 자신의 특성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죠. In natural history, there's a future, and the future belongs to the fit.
다윈은 이런 작은 차이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큰 차이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은 더 좋아지고 다리는 더 빨라집니다. 결국 이런 변화가 커지면서 새로운 종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생명체가 복잡해지는 원리지만 생명의 다양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의 종이 둘로 분화할 수 있을까요? 다윈에 의하면 그 해답은 환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래 서식지를 떠나 북극으로 향한 붉은 무리를 생각해보죠. 이런 새로운 환경에선 털 색깔이 밝을수록 물개를 보다 쉽게 사냥할 수 있고 생존 확률도 높습니다. 결국 새끼도 더 많이 나오면서 흰색 곰의 개체 수도 증가합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종이 분화했다고 말합니다. 조금씩 붉은 무리가 북극곰으로 변하죠. 하나의 종이 둘로 분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윈의 위대한 이론인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입니다. 생물 종도 나뭇가지처럼 갈라질 수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새로운 종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론은 약간의 이점을 제공하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 새로운 종을 탄생시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반대론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들은 많은 동물들이 너무나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진화로는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예로 벌새 날개의 동력학과 심장 박동, 그리고 뇌 속의 뉴런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물주가 설계한 작품일까요? 아니면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했을까요? 다윈의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공격의 초점을 특정 기관에 맞춥니다. 완전히 형성됐을 때에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 눈이 바로 그것이죠. 눈은 카메라처럼 초점을 맞추는 수정체와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 그리고 빛을 감지하는 광수용체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반대론자들은 완전하지 못한 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자연 선택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눈이 진화할 때마다 이전보다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며 단계별로 조금씩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의 댄 에릭 닐슨은 동물의 시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이 자연 선택에 의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진화했다고 확신합니다. So these are eyes of box jellyfish. Each animal has 4 of these structures, and each carries one large lens eye, a smaller lens eye, one pair of slit eyes, and one pair of pit eyes. They've got 24 eyes altogether, but they haven't got a brain. 우리의 눈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순한 눈에서 진화할 수도 있었을까요? 닐슨은 자연 선택에 의해 이런 간단한 시세포가 복잡한 눈으로 아주 조금씩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모형으로 제작해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진화 초기 단계 눈입니다. 이 모형은 시세포가 모여있는 평평한 표피가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함몰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And if you hold this model up against the light, you can see that the flat piece of skin gives you no information about where the lamp is. 하지만 탁구공으로 만든 이 모형들처럼 안와가 점점 깊어지고 앞쪽의 구멍이 작아질수록 빛의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화할 때마다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혈안은 편형동물에서 볼 수 있으며 빛의 방향을 감지해 포식자를 피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닐슨은 어떤 동물의 경우 이 함몰부의 앞쪽 구멍이 점점 작아졌다고 믿습니다. 그는 홍채 모형을 사용해 이런 변화가 망막에 맺힌 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With the iris fully open, you get this very blurred image. And if I wave my hand here, you can
see that something moves, but you don't see any clear image. 홍채가 작아질수록 보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The only problem is that it's extremely dim because light has to pass through a very tiny hole.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바늘구멍 렌즈는 앵무조개 같은 동물에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선택에 의해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죠. And we can focus light gradually by this little device, which is a water inflatable lens. By injecting water into the lens, we can gradually form the lens, so the image gradually becomes sharper until we eventually have a pretty nice and crisp image at the bottom of the retina. 홍채와 수정채를 조합해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연에선 눈을 채우고 있는 투명 액체의 일부가 점점 밀집하면서 수정체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수정체가 조금씩 초점을 맞춰 나가면서 시력도 좋아지죠. 이번에도 각 단계를 거치면서 이전보다 향상된 결과를 낳습니다. 이 실험은 다윈의 말처럼 눈이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5억 4,300만 년 전인 캄브리아기엔 먹이 사냥, 포식자 회피, 짝짓기 등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눈의 급속한 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다른 복잡한 기관들도 급속도로 진화합니다. 날개에서부터 심장까지 말이죠. 닐슨의 실험은 다윈의 놀라운 가설인 자연 선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진화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존재할까요?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포함해 육지에서 사는 모든 대형 동물들이 바다에서 걸어나온 어류에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류가 육상동물이 됐다면 그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린 유인원이 인류의 조상이란 가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화석 증거가 보여주는 우리의 조상은 훨씬 기이했습니다. 인류가 어디에서 진화했는지 도식화하기 위해 이 고층 건물을 생명체의 역사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1층은 지구가 형성된 시점인 45억 년 전에 해당합니다.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5천만 년이 지나가고 옥상은 현재에 해당하죠. 2억 5천만 년 전에 해당하는 87층으로 내려오면 우리의 선조는 오늘날의 도마뱀, 거북, 악어와 같은 파충이었을 것입니다. 한 층을 더 내려와 5천만 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린 양서류였습니다. 또다시 2층을 더 내려와 45억 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조상은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 원시 어류였죠. 큰 그림으로 보면 화석 증거는 우리의 놀라운 과거사를 들려줍니다. 생명체는 한 단계 한 단계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화석 증거는 불충분하고 잃어버린 고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윈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죠. 단지 잃어버린 고리인 화석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을 뿐일까요? 아니면 다윈의 말이 틀린 걸까요? 1859년 다윈이 진화론을 집필했을 때 화석 기록엔 빈틈이 많았습니다. 인류의 진화에 대해선 알려진 게 거의 없었고 인류의 화석은 전무했죠. 조류의 화석은 난데없이 나타난 듯 보였고 어류가 바다에서 걸어나와 육지로 올라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연결고리가 빠진 것이죠. 다윈의 이론을 입증하려면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진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도기적 동물을 말이죠. 시카고 대학 필드 박물관의 화석 탐험가 닐 슈비는 이 잃어버린 고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연구 중입니다. The world is full of missing things. That's the joy of science, right? If there weren't missing things, they'd be out of business. 그는 생명체가 바다에서 걸어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류와 양서류 사이에 과도기적 동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북단에 있는 곳까지 찾아갔습니다. 북극에서 960km 떨어져 있는 엘즈미어 섬이죠. What's remarkable about the place is there you're standing in an Arctic landscape today with muskox and polar bear. But the rocks that you're standing on, if you look inside them, have a tropical world, have tropical plants, have tropical fish. 이곳의 암석은 한때 적도에 있었지만 판구조론에 의한 대륙 이동으로 수억 년에 걸쳐 북극까지 밀려 올라갔습니다. 암석의 연대는 최초의 육상동물이 출현하기 직전인 3억 7,500만 년 전입니다. 슈빈 교수는 어류가 육지로 올라왔다면 이곳에서도 발견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슈빈 교수와 발굴단은 잃어버린 고리를 찾기 위해 5년 동안 이 황량한 대지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찾아낸 것은 바다 생물뿐이었습니다. 그러던 2004년 마침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We found little bits of pieces of bone on the surface. We dug in. Then we found a layer that contained whole skeletons. Then we dug further, and one of my colleagues, oh, I'll never forget this, my colleague was flipping rocks, and he found a snout sticking out the side of the cliff. We looked at that snout, and it turned out it was a flat-headed creature. Now, this flat-headed creature was unlike any fish that really lives straight in water. It was a very crocodile-like animal, and it's when we discovered that we knew we were finding what we were looking for. 5년 동안의 현장 발굴 작업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죠. 연구실로 돌아온 이들은 화석 주변의 돌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죠. 어류와 육상동물 사이의 빈틈을 완벽하게 이어주는 생명체였습니다. Like a fish, it has scales in its back and fins, and you can see the webbing right here. But like animals that evolved to walk on land, it has a neck where a head can move separately from the body. It has a flat head with eyes on top, much like a crocodile. And most interestingly is, when we take the fin apart, what we see inside are bones that correspond to bones of our own arms. Shoulder, elbow, and wrist. 이들은 이 생명체를 에스키모어로 대형 민물고기란 뜻의 틱탈릭으로 명명했습니다. 틱탈릭은 잃어버린 고리이며 어류의 비늘과 육상동물의 다리를 지녔다는 건 이들이 비록 땅 위를 걷고 있지만 바다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 생명체가 우리의 조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리의 발달은 육지로 올라온 어류가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땅 위를 걸을 때 지면에서 발을 뗄 수 있다는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틱탈릭은 다윈의 진화론을 입증하는 잃어버린 고리입니다. 틱탈릭의 발견은 큰 행운이죠. 대략적인 추정에 의하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종의 1000분의 1만이 화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If you think that it took us 6 years of dedicated work to find Tiktaalik, that gives you a sense of how difficult it is to find fossil intermediates. Despite that, we have fossil intermediates for almost every major evolutionary transition. 다윈 시대 이후 과학은 발전을 거듭했고 잃어버린 고리라고 불리우는 많은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시조새 화석과 최근 중국에서 발견된 조류 화석은 파충류와 현대 조류의 빈틈을 이어줍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발굴 현장에선 10종이 넘는 인류의 화석이 발견됐죠. 이 화석들에 의하면 약 400만 년 전부터 유인원을 닮은 생명체의 뇌 용량이 점차 증가했고 직립보행과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현생 인류로 진화했죠. 다윈의 진화론은 동물의 이런 변화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발견됐다는 것은 자연 선택에 의해 인류를 포함한 새로운 종이 탄생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은 창조론자들의 반론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수천 종의 지구 생명체 중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적자 생존에 의해 사라졌어야 할 생명체도 있습니다. 진화란 생존에 도움이 되는 특성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조류들이 멀리서도 포식자에게 포착될 수 있는 화려한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선택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잡아먹히길 바라며 진화할 수도 있을까요? 공작의 원산지인 인도에서 공작은 가장 사나운 포식자의 먹잇감입니다. 바로 호랑이죠.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는 공작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꼬리입니다. 포식자에게 걸리기도 쉽고 도망치는 속도도 떨어뜨리죠. 창조론자들은 이 문제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물주가 이렇게 창조했다고 말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진화론자에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연 선택이 생존에 도움이 되긴커녕 방해가 되는 특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윈의 이론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행동 생태학자 마리온 페투리는 이 곤혹스러운 현상을 연구해 왔습니다. Darwin once said that the sight of the peacock's train whenever I gaze at it makes me sick, because he couldn't understand how something that was clearly detrimental to survival could have evolved. 적자 생존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공작이 멸종해야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윈은 진화의 목적이 생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번식이죠. 다윈은 암컷의 뇌가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암컷이 화려한 깃털과 꼬리를 가진 수컷을 더 선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화려한 수컷들이 암컷과 더 많은 짝짓기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후손을 낳았고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화려한 수컷의 개체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단조로운 색의 수컷은 서서히 사라졌죠. 100년 넘게 이 가설을 조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페트리 교수가 나서기 전까진 말이죠. 페트리 교수는 영국 노폭의 공작 농장에서 암컷이 화려한 꼬리를 가진 수컷을 정말로 선호하는지 조사합니다. 연구 도구는 가위입니다. 화려한 수컷의 매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눈 모양의 무늬가 있는 꽁지깃 20개의 바깥쪽을 잘라냅니다. 짝짓기 기간 동안 연구팀은 꽁짓깃이 잘려나간 수컷과 온전한 수컷 중 암컷이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관찰했습니다. We recorded mating success of each particular male, and we found that peacocks with the fancier tails actually achieved more matings. 실험 결과 꽁짓깃이 온전한 수컷이 꽁짓깃을 잘라낸 수컷보다 짝짓기 횟수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다윈의 주장은 옳았습니다. 수컷의 꼬리가 화려하고 길게 진화한 것은 암컷의 선택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결과는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암컷은 짝짓기 상대로 화려한 꼬리를 가진 수컷을 선택했을까요? 그 해답은 유전자의 우수성에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유전자를 가진 건강한 수컷만이 가장 길고 화려한 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암컷은 가장 화려한 수컷과의 짝짓기로 새끼들의 생존과 번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컷이 이렇게 화려한 이유가 암컷의 선택 때문이라는 다윈의 예측은 옳았습니다. 이번에도 다윈의 이론은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미세한 세포 수준에서 이런 생명체가 어떻게 인간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지켜본 모든 증거들을 고려할 때 다윈의 진화론은 옳은 듯 보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자연은 단순한 생명체를 현재의 동식물로
변신시켰습니다. 19세기 당시 다윈은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린 드디어 그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생물학은 혁신적으로 발전했죠. 이제 과학자들은 최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도구를 확보했고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 1953년에 발견한 DNA의 구조입니다. DNA는 생명체를 생성하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풀면 유전자라고 불리는 암호를 발견할 수 있죠. 우리의 DNA에는 유전자 약 22,000개가 있으며 눈동자 색깔, 키 등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폐하에게 무엇이 돼야 할지 말해줍니다. 유전자 집합에 따라 물고기가 될 수도 개구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생명체가 수백만 년에 걸쳐 다른 생명체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도 바로 이 유전자입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마이클 레빈 교수와 대학원생 브래드 데이비스는 유전자 하나만 바꿔도 몸의 구조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연구 대상은 유령 멍게입니다. Well, it looks humble, doesn't look like much when you compare it to most other animals. But in the laboratory, it's a star. 과학자들은 유령 멍게의 유생이 약 5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던 인류의 초기 조상과 아주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말이 옳다면 인간의 심장은 유령 멍게의 심장에서 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Our heart has 4 chambers. Frogs or snakes, their hearts have 3 chambers. And then you go down to fish, they have 2 chambers. Well, the sea squirt heart has only 1 chamber, but it is unquestionably related to our heart. 그렇다면 보잘것없는 이 생명체가 우리 심장의 진화 과정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항구에서 연구팀은 실험용 유령 멍게를 채집합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브래드는 알을 추출한 후 수정시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을 가한 다음 DNA 고리를 발달 중인 폐하에 주입합니다. 이 작업은 유령 멍게 DNA에서 유전자 하나의 활동을 변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나죠. 마이크와 브래드는 방 하나짜리 심장을 형성하는 세포를 레이저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죠. If you look at the sea squirt embryo, it has spare parts. It has extra cells. Normally those cells form tail muscles. And what we did was to convert those tail muscle cells into extra heart cells. 이제 유령 멍게의 심장은 방이 1개에서 2개로 늘어났습니다. And in this case, there's a nicely formed long heart here. And then there's this little extra chamber up here. So you'll see these individual blood cells making this kind of S-like twisting motion, moving first through the long chamber and then up and back through the second chamber. We're not just getting a heart that looks like it has 2 chambers. Those 2 chambers are really functioning. 작은 유전적 변화 하나가 단순하던 심장을 보다 복잡한 심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것도 단 한 세대 만에 말이죠. 연구실에서 유전자를 바꾸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진화가 일어나려면 자연 상태에서 유전자 스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동물에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삶의 지침을 전달하려면 DNA를 복사해야 하고 무언가를 복사할 때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ut the enzymes that are responsible for constantly replicating DNA do not do it with 100% precision. They're a little off. It's almost as if there's a built-in mechanism for change.
무작위로 발생하는 이 오류가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는 기초입니다. DNA가 변하면 유전자가 변하고 결국 동물도 변하죠.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연구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970년대 생물학자들이 동식물의 DNA 해독을 시작했을 때 이들은 동물마다 유전자가 매우 다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들은 충격에 휩싸였죠. 유전자만 따지면 우리 인간은 다른 종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DNA는 침팬지의 DNA와 약 96%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개와는 약 75%가 일치하며 수선화와는 약 33%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DNA가 이렇게 비슷한데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모습이 각양각색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선 지금까지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래와 돌고래는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입니다. 약 5,500만 년 전 이들의 조상은 육지를 버리고 바다에서 살기 시작했죠. 스탠포드 대학의 생물학자 데이빗 킹슬리는 고래의 다리가 퇴화한 비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If you look at a whale, they're streamlined, they're able to swim at high speeds in the ocean. The streamline has been achieved by the loss of what would normally be a hind limb structure. 고래의 조상은 앞다리가 지느러미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뒷다리는 어떻게 완전히 퇴화할 수 있었을까요? DNA의 어떤 변화가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요? 이 커다란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주 작은 동물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배 뒤쪽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 희귀 영상을 보시면 송어가 가시고기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시에 걸려 삼키질 못하고 가시고기는 탈출하죠. 반면 송어가 살지 않는 연못엔 뒤쪽 가시가 사라진 가시고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래의 다리가 퇴화한 이유를 설명하는 단서입니다. 킹슬리와 연구팀은 가시고기의 어떤 유전자가 가시의 퇴화를 유발했는지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PITX1이란 유전자가 뒤쪽 가시의 성장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It's only a single gene itself, but it's a white-collar gene. The way that a hind fin develops requires this manager gene turning on very early in development and coordinating the activity of a whole series of other genes. 뒤쪽 가시가 있든 없든 PITX1 유전자는 양쪽 모두에 존재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유전자가 아니라 근처에 있는 DNA 때문에 발생하죠. 뒤쪽 가시가 있는 가시고기는 제어 스위치에 해당하는 DNA가 화학 자극에 반응해 PITX1 유전자를 작동시킵니다. 그 결과 가시가 자라나죠. 하지만 뒤쪽 가시가 없는 가시고기는 DNA의 작은 변화가 DNA를 비활성화시켰고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가시도 자라지 않습니다. 킹슬리와 연구팀은 가시고기에게 일어난 일이 고래에게도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제어 스위치에 있는 DNA의 작은 변화로 인해 고래 조상의 PITX1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았고 뒷다리의 성장을 중단시켰을 것입니다. 유전자의 작동을 제어하는 스위치의 발견은 한 생물종이 다른 종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동물의 유전자가 매우 비슷한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One extreme point of view is that basically all the animals, from the simplest worms right up to humans, have more or less the same complement of genes. What has happened that makes all these animal groups so very different from one another is that the genes are deployed in different ways. 새로운 과학 분야인 유전학에 의하면 진화는 과학자의 생각보다 빠르고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140년 넘게 다윈의 이론을 공격했죠.
하지만 이들의 반론은 증거와 맞지 않았고 과학은 이들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씩 입증했습니다. 이제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전문가들은 진화론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Was Darwin wrong? You're serious. Was Darwin wrong? He was one of the first people with the intelligence and imagination to get it right. All of this information, this vast crush of knowledge, has vindicated Darwin in general, in particular, specifically, and every other way. There's always going to be things we don't know about nature. But what we know is so profound and so elegant and shows us so dramatically how evolution happened, including our own evolution, that it's an inescapable fact. 자연 선택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명의 다양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입니다. 꽃의 색깔에서부터 고래 지느러미까지 말이죠. 멀리서 보면 생명의 다양성과 풍부함은 놀라울 정도이며 기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간단한 자연 법칙이 이토록 놀랍고 다양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자연의 창조물 중 하나인 인간의 지능이 인류 진화 과정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